네, 안녕하세요. 선월기입니다. 오늘은 좀 미국 증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현재 뭐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가 이제 과열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제 기업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는 시간이 확보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이제 AI 고점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의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고점의 어떤 추격 리스크가 낮아지고 이런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기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AI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성장 산업을 이끄는 나스닥이나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한데,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횡보 구간이 조용한 매집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자산을 늘려가기 좋은 시기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빌 에크먼 같은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굉장한 투자가도 이제 뭐 13F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을 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 조금 샀던 것 같고, 뭐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기술주 쪽, AI 쪽은 이제 조금 덜어내고 이제 가치주 쪽으로 옮기긴 했는데, 뭐 사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돈이 넘쳐나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순환매가 좀 돌기 때문에 그냥 어디 주가가 빠져도 그게 어떤 섹터 중심이라고 하면 계속 이제 돈이 돌면서 계속 조금씩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좀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한 투자자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의 1926년 이후에 장기 평균 수익률이 9에서 10% 수준이라면, 특정 구간에 수년간 횡보하더라도 배당 재투자 뭐 저가 매수 효과가 누적되면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플러스 확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 통계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뭐 횡보장은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체감 수익이 낮은데, 동일 금액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에 상승 국면에서 수익률이 가속화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걸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우량 기업이나 지수를 꾸준히 사모으라고 강조를 해왔고, 존 보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블랙락, 이제 뱅가든가 거기에 이제 창업자는 역시 비용이 낮은 인덱스의 장기 적립식 투자가 이런 전략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에 횡보 구간이 수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 수익률의 기반을 쌓는 시간인 거고,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투자자가 이런 장기 복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렸다는 점이 역사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매하게 투자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한 2, 3년 전에 그렇게 무리하게 어떤 매크로에 약간 성애자가 돼서 예측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말아먹은 경험들이 있는데, 시장이 이제 단순한 뉴스나 지표 몇 개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몇 수 앞을 훨씬 더 반영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의 장기 흐름을 보면 단기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데, 상승폭이 큰 날들은 대부분 하락 직후에 집중되어 있어서 잠시 시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최고 수익일을 놓치는 이런 장기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며칠 상승률만 놓쳐도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 투자자가 뉴스나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차트 같은 이런 몇 가지 지표만으로 이런 변곡점을 어떻게 맞춘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뭐 그냥 시장에서 증권사 같은 셀사이드에서 이런 좀 소란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휘둘리면서 사고 팔면서 하는 수수료들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면은 이게 확실히 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누군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큰 문제가 심리적인 오류인데, 시장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감정 기반 매매에 빠지기가 쉽고요. 이게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이어지고 수익률을 잠식합니다. 반면에 규칙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돼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뭐 상승 국면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죠. 워렌 버핏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머무르라고 강조하고, 피터 린치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지나친 매매로 스스로 수익률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애매한 수준의 지식은 확신만 키우고 리스크 관리는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과도하게 매매와 비용이 증가되고 어쩌면 세금을 부담하고 기회 손실까지 이어지죠. 시장은 완벽히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따라서 불완전한 예측에 의존해서 들락날락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 한국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크게 성공해온 배경에는 어차피 이제 살아야 한다는 실수요 기반과 레버리지가 있고, 그리고 뭐 장기간 보유를 통해서 자산 인플레이션 수혜가 결합된 구조 속에 있는데, 주거 목적이 결합이 되면 수십 년간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 어쩔 수 없는 통화량이 증가되고 GDP 성장과 토지의 어떤 희소성이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해 왔어요. 그런 이제 같은 논리로 글로벌 자본 시장에 적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더 구조적이고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가진 자산이 미국 주식 인덱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표적으로 뭐 S&P 500을 보면 뭐 앞서 말했듯 거의 뭐 100년간 연평균 10% 수준의 총수익률과 뭐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해왔었고, 이게 뭐 장기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실제 수익률이기도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정책 공급 변수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고, 거래 비용이나 보유세나 뭐 유지 보수비 같은 뭐 이런 공실 리스크가 존재해 왔지만, 인덱스 투자는 수백 개 글로벌 기업의 이익 성장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수십 년간 지속하면 변동성은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더 많은 지분을 축적하고 이후 확장 국면에서 기업 이익과 함께 복리로 불어나죠.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확장되는 것과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주주 가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왔었고, 지수가 부진한 기업들을 자동으로 퇴출시키고 성장 기업을 편입하는 이런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이게 특정 입주에 묶이는 부동산과 달리 경제 구조 변화에 적용하는 어쩌면 진화형 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부동산 수익률이 상당 부분 레버리지 효과에 발생하지만 이게 금리 상승기에는 어쩌면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지속적인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면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인덱스 적립식은 오히려 금리 상승 구간에 나타나는 주가 하락에 더 저렴해진 주식을 줍줍하는 관점에서 인덱스에는 강제 레버리지가 없고 필요하다면 개인이 위험 허용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트럼프 정부와 이제 연준 의장 교체설과 연준의 캐비너시의 어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이런 정책들, 뭐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감, 그리고 블루아워 캐피털 관련해서 환매 중단 이슈 같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위축과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지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촉매로 작용을 과거부터 해왔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성 충격은 장기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과도한 공포가 반영되는 구간이었고, 이후에 회복 국면에서는 강한 반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에 무역 분쟁과 긴축 우려로 S&P 500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19년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0년도 팬데믹 초기 급락 이후에 전례 없는 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뭐 2008년 금융위기나 21년 유럽의 재정위기나 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충격을 받고요. 그렇게 공포 확산과 밸류에이션이 압축되는 이제 멀티플이 수축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 그러나 이제 정책과 경제작용, 그렇게 이제 기업 이익이 회복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확장되고 지수의 재상승의 흐름이었고, 시장은 항상 최악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뉴스가 가장 부정적일 때 가격은 이미 상당 부분 하락을 반영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인덱스는 위기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큰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체력을 강화시킵니다. 지정학적 갈등 또한 단기 변동성을 키우긴 하는데, 미국의 경제 구조적 생산성과
기업 혁신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이런 장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에 매크로 리스크는 단기 가격을 흔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가치까지 영구적으로 훼손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고요. 그래서 공포 국면은 추세 붕괴라기보다는 할인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평균 단가를 낮을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 투자했던 시점에 따라 어떤 그냥 횡보하는 구간만 지속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몇십 년이 소요가 된다면 투자의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매크로 관점에서만 보면 전 세계 통화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재정 지출 확대나 통화 정책 완화 기대 속에서 뭐 달러 유동성이 축소된 종료 이후에 다시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전통적 경기 침체 패턴을 보면 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어쩌면 이제 총수요가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이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뭐 제가 뭘 판단할 수 있겠냐면은, 자산 가격의 핵심 변수는 기업이익의 절대 수준뿐만 아니라 할인율과 유동성의 총량이라고 보는데, 통화량이 당연히 줄지 않으면 실물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시중 자금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나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 국면에서 확인했듯,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은 실물 회복 속도와 무관하게 먼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S&P 500은 장기 추세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무분별한 이 유동성을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고 싶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어떤 산업에 이제 자금을 이제 몰아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당연히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재정 적자 확대나 국채 발행이 달러 유동성으로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글로벌 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제 QT가 종료가 됐고 기준금리 인하나 실질금리 하락이 동반된다면 이런 할인율의 하락 효과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명목 성장률이 완만히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기업 매출과 이익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실물 침체가 심각하게 동반되지 않는 한 자산 가격은 통합 팽창 속도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떤 횡보 구간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